뭔가 양극화 이게 나왔는데 이걸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 곰곰이 생각했는데 전 진짜 모르겠어요. 신인 중에 전체 1번이 누구냐를 가요톱10 하는 것처럼 가요톱10? 지금 빼가볼 텐데 만약에 장성우 의원이 단장이 된다면 저 같은 감독을 옐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판사판 스포츠토크 이광용의 옐카3 야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향신문의 이용균 야구 전문기자, KBS 장성호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야구 이야기 저희가 약간은 좀 무거울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선정했는데요. 일단 현재 2019년 5월 13일 KBO 리그 순위표를 먼저 보고 나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순위표를 보면서 장성 의원은 네. 무슨 생각이 드는지요? 반? 반? 네. 이정현의 반이 생각납니다. 반반. 반만 나를 믿어. 이렇게. 반만 나를 사실 계속 뭔가 양극화 이게 나왔는데 이게 쉽게 사라지질 않아요, 이용균 기자. 최근 수년간 가을 야구 오르는 팀은 매번 오르는 팀이 오르고 떨어질 팀은 떨어진다 이런 식의 반복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위권 팀들은 잠깐 올랐다 다시 떨어지고 이런 네. 과정들만 반복되고 있으니까 일종의 어떤 그 옐카가 한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균형 발전. 리그의 1위 팀이 6할, 2위 팀이 4할 언저리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전력 평준화에 대한 그 목표가 여전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리그가 뻔해진다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뻔한 건 재미가 없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3분의 1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지금 뭐 5위하고 6위 차이가 4경기 반이라고 한다면 저는 가장 그 큰 문제점은 야구를 정말 좋아하시는 팬들이 이 흥미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야구를 좀 야구장에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응원을 해야 되는 이 팬분들이 아유 차이도 많이 나는데 뭐 우리 팀이 뭐 언제 뭐 5강 올라가겠어? 이런 부분이 저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 특히 그 지금 6위부터 10위까지를 형성하고 있는 팀들 가운데 KBO 리그의 흥행을 주도하고 있는 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전 사례를 볼 때 이 정도 시점, 3분의 1 정도 리그가 지금 진행되는 시점에서 상위권과 하위권이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렸던 시즌이 있었습니까? 일단 10개 구단 체제를 살펴보면 지난 시즌에 2018 시즌에 요한 팀당 42경기 언저리를 했을 때의 승차가 5위가 기아였고 6위가 당시 넥센이었거든요. 지난해 이맘때 그때 승차가 5위, 6위 승차가 0.5경기였습니다. 반 치열했죠. 게임이면 그냥 한 경기로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죠. 엎치락뒤치락 하는 네. 상황. 그리고 2017년에도 한 42경기 정도 언저리를 했을 때 5위가 두산이고 6위가 SK였는데 1.5경기. 그리고 2016년에 5위 넥센, 6위 삼성 1.5경기였고 2015년에 5위 넥센, 6위 하나 마찬가지로 1.5경기. 특히 2015 시즌이 이제 프로야구가 처음으로 10개 구단 체제로 시작했던 시즌이잖아요. 네. 그때 초반에 사실은 그 세 팀이 들어왔으니까 전력이 확 차이가 났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촘촘해서 당시에 42경기 연저를 했을 때 1위와 8위의 승차가 6.5경기였어요. 근데 지금은 5위와 6위의 승차가 4.5경기로 벌어진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좀 큰 차이가 벌어진 상태죠. 지금 뭐 1위부터 최하위가 10경기 이상 지금 벌어졌으니까 15경기 반. 15경기 반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 1위부터 5위까지는 지금 5할 이상의 승률인데 지금 6위부터 10위까지는 5할도 안 되고 네, 하나가 지금 4할 오픈에 7, 8, 90은 지금 3할대란 4할이 말이에요. 안 돼요. 네, 네. 3할대인데 이렇게 되니까 리그의 질이 자연스럽게 지금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고 흥미에 대한 반감도 생기지 않으면서 뻔한 경기가 네, 나오죠. 자연스럽게 지금 네, 관중 하락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뭐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모든 문제는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걸까요, 이용균 기자? 일단 상위 팀과 하위 팀을 좀 갈라볼게요. 상위 팀의 지금 현재 순위로 따지면은 SK, 두산, LG, 키움, NC 네 팀이 있잖아요. 네 팀 중에 서울 팀이 세 팀입니다. 최근 수년간 쌓아왔던 어떤 신인 드래프트에서 서울 팀들이 큰 이득을 얻고 있다는 게 사실상 정설로 굳어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서울 팀이 굉장히 크게 유리하고 SK는 뭐 지난해 한국 시리즈 우승팀이잖아요. 그때 쌓아온 전력이 있다는 차원에서 뭐 올해도 전력을 유지하고 있다 보면 거기에 간신히 끼어든 한 팀 NC인데 지난해 꼴찌에서 올라오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건 역시
125억 원을 쓴 양의지 선수 효과. 과감한 투자. 그러니까 한 120억 이상 쓰지 않고서는 오드간이 들기 어려운 이런 구조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지금의 리그 평준화의 문제는 시스템적인 문제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팜의 불균형, 그리고 선수 이동의 불균형. 아주 좋은 선수가 나왔을 때 이 선수에 대한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를 해야 전력 향상을 노려볼 수 있는 현재 시스템 상태. 뭐 우연히 올 시즌에 뭐 이렇게 좀 갈라진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상하이의 전력 불균형이 고착화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더 큰 문제죠. 지금. 이 구조적인 문제고 이거는 그냥 계속 더 하면 더 했지 이게 쉽게 해결될 수 없겠다는 생각도 얼핏 드는데 장성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어제 이 안건에 대해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지금 이 딱 성적으로만 봤을 때는 결국 이 다섯 개 팀의 문제는 마운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평균 자책점 1위부터 5위까지가 지금 상위 순위에 배치가 돼 있고 네. 평균 자책점이 좋지 않은 팀들이 지금 아래쪽에 지금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마운드의 문제를 하위권의 팀이 극복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대적으로 이건 바뀔 수가 저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하위권 팀들이 뾰족할 수가 있냐? 저는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양극화가 시즌 초반부터 벌어졌을까에 대한 답을 만약에 내린다고 한다면 전 진짜 모르겠어요. 잘. 마운드 말고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잘 해놓고 모르겠다. 마운드의 문제? 이거 말고는 사실 크게 지금 다가오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만약에 장성호 의원이 단장이 된다면 네. 뭐 어느 팀이든 상관없이 이 팀의 전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 팀이 뭐 2, 3년 안에 가을 야구로 가야 된다. 네. 이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력 강화를 할 수 있을지 이게 궁금해요. 과감한 투자죠. 네, 어떤 일단은 식으로? 성적을 내기 위해서는 FA 선수를 잡는 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120. 그거는 단장으로서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 구단주 자, 1번 일단 네. 좋은 FA를 데려와야 된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일단 뭐 좋은 FA가 없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예전에 사실 그 염경엽 감독이 처음 부임이 됐을 때 넥센이라는 팀은 지금 뭐 키움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위권에 있었던 팀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감독이 한 명이 오면서 그 팀 컬러를 전체를 바꿔놨어요. 그러면서 히어로즈라는 팀이 바로 포스트 시즌에 진출이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말 뛰어난 감독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저 같은 감독을 저 같은 사람을 예끼사 그러니까 말이라고 합니까? 우스갯소리로 예. 하는데 하지만 좋은 사령탑을 안 치는 게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좋은 리더가 네. 좋은 팀을 만들고 그 그렇죠. 좋은 팀이 좋은 성적을 내기 때문에 네. 이용규 기자가 아까 얘기한 데서 저는 약간 두려움을 느꼈는데 고착화될 수 있겠구나. 올해뿐만이 아니라 이게 올해가 시작이고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드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KBO 리그에서는 우리 팀의 전력 강화를 위해서 뭘 해야 되지라는 뚜렷한 방법이 보이질 않아요. 아 그렇습니다. 예, 예. 신인 선수를 키우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거의 운에 기대야 되는 차원이고 그렇다고 FA를 데려오고 싶은데 팀 전력을 한꺼번에 바꿀 수 있는 FA가 해마다 이렇게 몇 명씩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몇 년 걸려서 한 명 정도 나올까 말까. 그때 마침 이제 돈이 쌓여 있어야 가능한 시스템이고 거기다가 좋은 감독을 구하는 것도 이미 다른 데 감독하고 있으면 필요 조건이 너무 많네요. 네. 그래서 KBO 리그의 전력 구성의 가장 큰 의존도가 높은 부분이 외국인 선수입니다. 외국인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데요. 지난 시즌에 그러니까 올 시즌을 앞두고 투수를 다 바꾼 팀이 5팀이에요. 한화, 기아, 삼성, KT&C. 한 명 바꾼 팀이 SK, 키움, 롯데, LG고 안 바꾼 팀 두산인데 안 바꾼 팀은 당연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검증된 외국인 선수의 성공 여부가 리그의 순위를 결정짓는 이런 과정이 걸치고 시스템이 또 바뀌었잖아요. 100만 달러 이하라는 조건으로. 그러다 보면 검증된 선수를 1명, 2명 데리고 있는 팀이 훨씬 더 유리해지는 조건 하에서 이번 시즌은 치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외국인 선수 제도를 어떻게 손볼 것인가도 우리 리그의 전력 균형을 맞추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지금 외국인 선수와 관련된 제도도 이 양극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저는 그래요. 100만 달러 한도를 채운 것들이 기존에 있던 선수보다 더 뛰어난 선수를 데려오기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선수는 무조건 100만 달러 언더로만 데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 선수는 사실 비용 제한이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의외로 또 한편 생각을 해보면 지금 좋은 활약을 하고 있는 뭐 NC의 루친스키나 삼성의 헤일리나 두산의 호세 페르난데스도 사실 새로운 선수인데 100만 달러를 채우지 않고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좋은 어떤 스카우트 사례들도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네. 리그가 외국인 선수를 뽑는 노하우들은 굉장히 쌓아지고 있고 100만 달러 상한제가 생기면서 도움이 된 측면들은 있다고 그래요.
과거 같으면 외국인 선수를 결정할 때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많이 개입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가 많이 개입된다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현장에서는 기왕이면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고 싶잖아요. 메이저리그 경험 이런 그렇죠. 거는? 네. 아, 경험이 많은 선수죠. 이름값이에요. 그렇죠. 아무리 뭐 미국에서 좋은 성적을 냈던 선수들도 한국 리그에서 이제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KBO에 적합화된 외국인 선수가 뭐 따로 있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정도로 이 적응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에 있던 그 실력, 뭐 성적이 100% 다 이 KBO 리그에서 통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창섭 기자 전화 연결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걔도 몰라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수밖에 경험이 전혀 없는 어떻게 보면 육성형 외국인 선수라고 부를 법한 마이너리그 경험만 갖고 있는 그런 선수들을 데려온다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굉장히 저는 큰 그러니까 도박이라고 메릴 생각합니다. 켈리 같은 경우는 대단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SK 다이송 같은 경우도 다이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경험이 없는 선수인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제가 봤을 때 스카우트 팀이 해야 될 일이고 선수를 보는 선견지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결정이 반복되면 위에서 스카우트 팀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네. 예. 지금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퍼뜩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육성 잘하는 팀, 외국인 선수 스카우트 잘하는 팀. 결국은 그 결정에 개입하는 건 그 팀의 프런트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냥 기아를 얘기를 드릴게요. 기아 타이거즈의 최근 성적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시점 꼴찌로 떨어졌어요. 기아의 프런트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리는 현장에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 지나쳐요. 현장에 모든 전권을 준다. 우리는 밖에서 지원만 한다. 너무 간섭을 안 한다. 너무 간섭을 안 한다. 프런트가. 근데 그 프런트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팀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부분을 사실은 현장에 인식하기 전에 밖에서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외국인 선수 교체도 얘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감독이 얘 좀 바꿔주세요라고 하기 전에 이상이 있으면 우리가 더 알아보고 있습니다라는 식의 움직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구단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들이 우리는 현장에 그라운드에 간섭하지 않습니다라는 메시지들이 너무 강하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김기태 감독이 모든 걸 다 끌어안고 있습니다. 이미지 자체가 프런트는 현장에 간섭하지 않고 모든 결정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독이 모든 짐을 다 끌어안고 뭐 2군 올리고 내리고 그다음에 선수들 육성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선수 기용의 교체까지 이게 다 감독의 결정으로 과부하가 걸린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그것들은 팀이 원활하게 굴러가는데 어려움을 주거든요. 감독은 현장에서 경기 운영만 하게 하고 전략만 세우고 게임을 풀어나가는 역할만 충실하게 하고 나머지 육성이라든가 외국인 선수 교체들은 프런트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지금 워낙에 야구 규모가 커져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오히려 프런트가 나서서 도와주는 모습이 보여야 팀이 잘 굴러갑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LG잖아요. 사실은 겨울 동안 참혁 단장의 인터뷰가 이렇게 눈만 뜨면 나와요, 막. 그렇죠. 맞습니다. 네. 지금 그 옐카에도 출연하고 싶다고 당사자가 얘기를 하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차명석 단장이요? 언제 불러줄 거야? 현장 갈 때마다. 진짜요? 네, 그래서 제가 6월, 7월까지 거기 계시면 일단 지금 이 양극화가 어떻게든 해소가 돼야 2019 시즌 끝까지 리그를 끌고 가는 어떤 좀 힘이 생길 텐데 반등, 반전 이런 게 있을까요? 가능하려나요? 그런 가능성이 보이는 팀이 있습니까? 어때요, 장성호 의원? 한 번은 뭐 리그가 꿈틀대지 않을까라는 그럼요. 생각을 하는데 네. 어떤 팀에 의해서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순위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는 서폴드랑 요새 좋단 말이에요. 체드베도 괜찮고 네. 장민재라는 또 카드가 새롭게 또 선발 들어오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어떤 그 부상 선수도 있고 리그에서 조금 밀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결국 지금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한영덕 감독도 이야기가 6월까지만 버티면 돌아올 자원도 있고 어떻게 뭐 작년 시즌 11년 만에 포스트 시즌을 만들어냈네 그런 자신감들이 저는 아직까지는 남아있다고 이게 생각해요. 사실 순위를 보면요. 이걸 좀 더 세분화시켜 보면 2강, 3 중강, 1 중약, 4약 이렇게 한화는 그러니까 약간 중위권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다. 그렇죠. 한화가 좀 약간 버티는 힘이 그래도 좀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위에서 약간 그 위태위태한 팀은 확실히 저는 NC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투수가 그래도 괜찮은데 지금 이재학이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김영규 선수도 최근 뭐 두세 경기 좋지 못하면서 퓨처스에 가 있고 박진우 선수도 이 전 경기에 한번 지금 네. 많이 맞았단 말이에요. 국내 선발이 지금 다 흔들리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야수가 모창민 선수가 올라왔다가 다시 한 경기 만에 다쳤죠. 나성범 선수 진짜 큰 부상 나성범 당하면서 선수 네, 부상. 결정적이죠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NC가 떨어질 만한 요소가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변수가 있는 팀이라고 한다면 전 상위권에 NC, 그다음에 하위권에는 한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균 기자 생각도 궁금한데요. 내려올 팀을 고르라면 그 중에 하나 고르라면 그나마 NC가 좀 흔들리지 LG 는 않을까. 아니다. 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진 다르다 그래 네네. 확실히. 마운드가 너무 좋아서 마운드가 좋은 팀은 쉽게 근데 내려오지 않아요. 일요일 절대로. 경기도 뒤에 정우영, 고우석 선수. 네. 와, 예술입니다, 진짜. 예. 와, 아니, 이게 근데 어떻게 좋다가 다리가 어떻게 이렇게 길죠? 193이에요. 한번 공 못 던져갖고 패전 투수가 된 거 있잖아요. 예. 복구 다리가 네. 걸려서. 그날 경기 끝나고 라커룸에 가서 되게 많이 울었대요. 예, 울고 있으니까 김민성이 와서 너 지금 우는 거냐? 네가 잘못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해주고 김현수가 와서 울면 벌금 낸다고. 절대 투수가 경기 끝나고 우는 거 아니라고 얘기해줬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안 울었대요. 누구 잘못인 거죠? 본인이 다리 걸려서 복구한 거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야기가 지금 아름답게 꾸며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초를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김민성 선수도 저 위로를 해주려면 정확하게 딱 팩트를 짚어줘야죠. 그러면 야, 안 네가 되잖아요. 잘못한 거 아니야. 네가 다리가 길어서 그래. 뭐 이렇게라든가. 뭐 조언해줄 수 있잖아요. 다리가 길어서 그래. 193이니까. 아 왜? 아래에서 뭔가 꿈틀댈 것 같은 팀은 이용규 기자 약간 다른 생각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롯데랑 KT요. 리그에 지금 저득점 환경이 조금 조성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홈런이 많이 안 나오는 상황. 그 때문에 가장 크게 피해를 본 게 롯데랑 KT거든요. 그러니까 지난해 200홈런 이상 때렸던 팀들이 세 팀인데 그게 SK, KT, 롯데였어요. 근데 SK는 워낙 마운드의 힘으로 세팅이 잘 돼 있어서 초반 경기를 잘 펼치고 있는데 롯데랑 KT는 지금의 게임 스타일이 너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작년 기억을 해보면 작년에 이 정도면 마운드가 이 정도로 해주면 우리가 그냥 우당탕 쳐서 경기를 이기는 경기가 많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 야 이게 왜 안 되지 당황하던 경기 흐름들이 초반에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쫓아가다 지고 이런 장면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이제 경기 스타일에 좀 적응을 해 나가는 모습들이 최근 경기에서 보이더라고요. 리그의 흥행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팀이 지금 기아인데 지금 엘로끼죠, 제일 아래- 엘로끼. 예, 네, 엘로끼. 제일 아래에 있거든요. 네네. 기아의 반등에 대해서 조금 희망을 좀 주셔야 또 팬들도 좀 내년 시즌에 뭐 하시는? 아니요, 지금 3분의 1 지나가는데 내년 시즌이라니요. 그럼 반도 아니고. 기회 있습니까? 저도 뭐 크게 딱 다르지. 아까 양극화가 발생한 구조적인 네.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걸 그대로 둔다면 2019 시즌뿐만 아니라 2020 시즌 그 이후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걸 해소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보완, 뭐 규정 변화 이런 것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일단 첫 번째로 지나치게 높은 외국인 선수 의존도를 좀 낮춰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게? 외국인 선수 늘리는 거죠. 그렇죠. 아예.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리스크가 크잖아요. 모든 팀이 원투펀치를 외국인 선수로 구성을 해야 되고 이 둘 중에 하나만 삐끗해도 로테이션이 헝클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벌어지는데 그 편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 선수를 늘리되 경기에 출전시키는 선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그러면 구단이 외국인 선수 운영하는 방식에도 리스크가 줄고 실제로 리그 전력 구성에도 국내 선수의 육성에 좀 도움이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3명 보유에 3명 출전, 한 경기 2명 출전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죠. 1군 로스터에는 3명이 다 들어가 있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4명이나 5명까지 보유할 수 있대 1군 로스터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는 2명 정도가 좋지 않을까. 그럼 오려고 하겠어요? 나머지는 육성형으로 하는 거죠. 아예 더블 A나 싱글 A에 있는 선수 중에 아니, 아주 그 싼 KBO 선수를. 리그가 그러면 외국인 선수의 일종의 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그래야죠. 그게 비용도 아끼고 실제로 메리 켈리의 성공, 에릭 테임즈의 성공은 KBO 리그에서 뛰고 있는 외국인 선수들의 주목도를 굉장히 높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거는. 네네. 그 정도로 보여주면 오히려 우리가 이 선수를 키워서 돈 받고 팔 수도 있는 리그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보면 게다가 외국인 선수가 퓨처스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어떤 KBO 리그 퓨처스에도 굉장히 어떤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퓨처스 리그가 굉장히 무슨 연습 경기처럼 관중도 좀 적고 하는데 외국인 선수가 여기서 같이 뛰면 여기서 받는 주목도도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외국인 선수 제도를 좀 바꿔가는 것들이 리그의 어떤 다양성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아니라면 뭐 비용 증가는 크게 없겠네요. 사실 기아도 해즐베이커가 못하니까 아주 큰일 난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예. 그럴 가능성을 줄여야죠.
한 번의 선택이 완전 막 리그 전체 1년 농사를 망치는 이런 결정들이 이루어지면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오히려 줄여가면서 운영의 폭을 넓히는 게 리그의 어떤 전력 분산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신인 선수를 이제 영입할 때 1차 지명 좀 센 선수 하나 있고 그렇죠. 나머지는 이제 구단에 이제 필요한 선수들 위주로 영입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거기에 맥락이에요. 더해서 아시아 네. 쿼터 좀 포함된다면 사실은 그 일본 리그에서 뛰는 수비수들의 영입 가능성이 열릴 좋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네. 리그의 수비 수준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확실히 일본 선수들이 기본기가 다른가요? 아 그럼요. 네. 차원이 저는 이 아시아 쿼터제는 저는 진짜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시아 쿼터제를 만들어서 이 선수들을 좀 더 유동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리그가 조금 더 상향되면서 평준화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선수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프로야구가 이제 조금 있으면 40년 이제 되는데 어떤 선수들의 어떤 의식도 이제는 조금 저는 변화를 좀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면 드래프트가 이제 다시 또 그 얘기가 네. 전면 드래프트가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그 지역 간의 어떤 그 수급에 대한 문제죠. 네. 확실히 이 서울 팀이 좋은 선수들도 많이 갖고 있고 저는 뭐 수년 전부터 전면 드래프트가 돼야 된다는 입장인데 리그 전체의 평균화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선수들에 대한 관심 자체를 좀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드래프트 행사 자체를 좀 더 그렇게 하려면 지금의 시스템에서는 올해 그러니까 2020년 신인 중에 전체 1번이 누구냐를 따질 수가 없는 1차 지명이 시스템이잖아요. 있으니까. 네, 각자 1차 지명이 같은 레벨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 북미 프로 스포츠가 전체 1순위를 따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게 랭킹이고 재미잖아요. 가이톱 10 하는 것처럼 가이톱 10. 전면 드래프트를 하지 않는 이유 너무 궁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너무 고려하면. 너무 궁색하다는 거죠. 맞아요. 전면 드래프트를 시행하지 않는 구단들의 입장이 너무 궁색하다는 거예요. 뭐 지역 연구를 챙기지 않으면 뭐 그 지역에 대한 어떤 뭐 상징성이 퇴색된다? 사실 이런 거는 지금 때가 올 텐데 그런 그 구석지대 논리로 이런 전면 드래프트를 반대하는 저는 이 구단들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이기주의죠. 그거. 조선시대 정도만 네? 얘기해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너무 간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네. 이게 각 구단들이 생각을 좀 많이 바꿔야죠. 예. 그러니까 자기 구단이 뭐 성적을 내고 좋은 선수를 뽑는 거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해하는데 지금은 이 야구가 또 맨날 또 위기 하잖아요. 맞아요. 리그 전체가 살 정말로, 방법을 고민해야 좋은 돼요. 팀들은 맨날 좋은 선수만 뽑고 리그에서 뭐 고등학교 팀 배정 잘 못 받는 팀들은 맨날 약한 선수만 뽑고 하니까 이거 전면 드래프트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좋은 신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정도면 각 구단 그리고 특히 이 하위권에 있는 팀들에게는 저는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자원들이 이 아마추어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전면 드래프트 시행하는 것도 저는 빨리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수들이 서울 수도권 지역으로 전학을 또 많이 오잖아요. 지금 예. 수년 됐어요, 그거요. 예. 네. 좋은 자원들이 서울에 집중화되는 현상이 10년 넘었죠. 그럼요.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야구팀 선수들 막 70명, 80명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덕산고, 뭐 서울고 이런 데는 제가 60명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프로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스토리고 맞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들인데 전체 1번. 그렇죠. 예. 올해 넘버원. 얼마나 누구냐. 좋아요. 예. 네. 각 구단에서 스포테이먼트 하기도 굉장히 좋고 그 선수들을 정말 상품화해가지고 뭐 구단 쪽에서도 뭐 실력적으로 밀겠지만 이 선수들을 또 어떻게 보면 그 미디어에 노출을 시키면서 그 팀에 대한 인기가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관심도가 쌓이고 이거는 복합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전면 드래프트를 딱 해가지고 1번 딱 하면 진짜 기분 멋있을 좋지 않겠어요? 것 같아요.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1977년생들 야구 잘하는 그 중에 1번 선수들 누구였을까? 많았어요. 장성원 그 중에 몇 번쯤 됐을까요? 저는 2차 1라운드 6번이었거든요. 대졸 1차 지명이 있었고 고졸 1차 지명 3명이 있었어. 맞아. 고조 우선 지명. 맞아요. 그래서 4명씩이었죠. 예. 그럼 보면 저는 뭐 한 50번째죠. 뭐. 예. 알겠습니다. 갑자기 열카 한 줄 요약으로 마무리하죠. 이용균 기자. KBO 리그가 지금 양극화 야구라고도 하고 반반 야구라고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리그에 좀 재미없게 만드는 요소잖아요. 아까 장 의원이 얘기했듯이 뻔한 야구를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KBO 리그가 나가야 할 바 그리고 각 구단들이 추구해야 할 바는 내일도 보고 싶은 야구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쨌건 승패를 떠나서 내일 나는 우리 선수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라는 희망을 갖게 해주는 야구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장성훈이요. 준비를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이 한 줄 요약. 네.
신의 한 수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정우성 바둑. 주연의 바둑 예. 영화. 거기에 보면 그 지저스 안성기 씨가 하는 얘기가 다시 할게요. 이거 분위기 좋았는데. 저거 왔는데 이게 세상이냐 고수냐 이거 꼬였어. 그 지저스 안성기 씨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세상이 고수에게는 놀이터라는 이야기가 있고 하수에게는 지옥 같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1위부터 5위까지는 좀 놀이터고 6위부터 10위까지는 좀 지옥인데 저는 모두 놀이터, 그러니까 10개 팀 모두 놀이터가 되는 KBO리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0개 팀 다 5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만큼 이 경기차가 좀 많이 줄어들어서 예. 흥행 요소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매 경기 좀 순위가 좀 많이 바뀌고 순위가 요동치는 이런 흥미로운 KBO 리그가 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마 이제 야구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오늘 좋은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세 분을 선정해서 KBO 리그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선수의 사인볼 말머리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야구장에 가서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얘기한 방안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많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야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